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지갑 속 돈이 조용히 증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떠서 커피를 마시고 출근하고 월급을 받고 내일도 오늘처럼 평범한 하루가 이어질 거라고 믿고 계시죠? 하지만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997년 12월 21일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바로 전날까지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냥 평범한 목요일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통화 위기는 영화처럼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무섭게 다가와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정부가 환율 회의를 열었는데 왜 원화 추락을 막을 수 없는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그 위험을 눈치채지 못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뉴스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청년들이 해외 투자를 쿨하다고 생각해서 한다는 정부 발언,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 동원 검토라는 보도, 이런 것들이 그냥 경제 전문가들이나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월급, 여러분의 저축, 여러분의 노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뭘까요? 정부가 증상과 원인을 혼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환율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주 진지해 보입니다. 관계부처가 협의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발표문을 내놓죠.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정부가 뭔가 하고 있구나. 안심해도 되겠지. 하지만 이건 마치 거대한 빙산을 보는 것과 같아요. 수면 위로 보이는 건 전체의 10%도 안 됩니다. 진짜 위험은 수면 아래에 있거든요.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세요.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해외 주식 투자 세금 강화를 검토할 수 있다. 한국은행 총재는요, 청년들이 해외 투자를 힙하다고 생각해서 한다. 쿨해 보여서 하는 것 같다. 여기서 첫 번째 위험 신호가 들립니다. 정부가 병의 원인과 증상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뇌종양에 걸리면 심한 두통이 옵니다. 그런데 두통이라는 진통이라는 증상만 보고 진통제만 계속 먹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병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죠. 지금 정부가 바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건 증상이에요. 원인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증상을 원인으로 착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원인은 방치됩니다. 환율은 더 오릅니다. 골든타임은 사라져요. 그럼 진짜 원인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왜 국민들이 원화를 버리고 달러로 갈아타는 걸까요? 여기서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되새겨야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통화 위기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건 그 나라 국민이다. 국민이 자국 돈을 버리면 그 통화는 끝이다. 이건 경제학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예요. 자국 통화의 위기는 항상 자국민이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보다 먼저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거든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청년들이 쿨해 보여서 해외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절박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오판하면 안 돼요.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재임하는 동안 한국의 ME 통화량 증가율은 무려 20%였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요, 겨우 3%밖에 늘지 않았거든요. 계산해 보세요. 미국이 돈 1달러 찍는 동안 한국은 원화 7원을 찍은 겁니다. 속도가 7배 차이예요.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돈인데 우리가 7배 빠르게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원화가 휴지되는 거죠. 사람들이 원화 버리고 달러로 갈아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폭등한 거예요. 돈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찍어내면 부의 집중 현상이 일어나서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한국은행이 뿌린 돈은 전부 어디로 갈까요? 시중은행한테 갑니다. 그럼 시중은행이 이 돈을 배분할 때 어떻게 배분하느냐? 신용도에 따라 배분하죠. 예를 들어서 자산가가 은행 문턱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시중은행은 그 사람한테 100억 원을 빌려주면서 금리를 2%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산이 1천만 밖에 없는 사람이 시중은행을 찾아오면요, 100만 원 빌려주면서 금리를 15% 받는 게 시중은행이거든요. 이건 시중은행의 잘못이 아니라 원래부터 시중은행은 자원을 배분할 때 항상 신용도에 따라 배분합니다. 이게 바로 캔틸런 효과예요.
한국은행이 무지막지하게 돈을 찍어내면 시중은행들은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들고 그 돈을 어떻게든 대출해줘야 되는데 항상 신용도가 높은 사람한테 더 많은 돈을 더 싸게 빌려주니까 부자가 계속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청년이나 중산층은 높은 금리 때문에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을 보겠습니다. 상위 1%는 막대한 돈을 2% 금리로 빌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집을 샀죠. 우리나라 상위 1%가 어디에 집을 샀을까요? 당연히 서울 강남에 집중적으로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 집값만 폭등한 거죠. 강남 집값 평균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27억 원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이고요. 인기 있는 아파트는 9평이 최고 72억원까지 합니다. 27억 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일까요? 상위 1% 아니면 0.5%밖에 없어요. 나머지 99%는요? 살 수 없습니다. 중소도시 아파트 보세요. 보합세거나 하락세입니다. 투자 가치 없어요. 그럼 27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중산층들, 대한민국의 99%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화만 들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순식간에 가난해집니다. 2022년 1월에 한 달러가 1,1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요, 1,460원입니다. 1천만 원 현금 들고 있던 사람, 달러로 환산하면 750만 원 가치로 추락했어요. 25% 증발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산이 4분의 1 날아간 거예요. 환율이 계속 들썩거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원화만 갖고 있으면 이대로 망하겠구나. 절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달러 투자 시작한 겁니다. 쿨해 보여서요? 아니에요. 유행 따라서요? 절대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예요. 그럼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 동원입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 자산을 매각하거나 더 이상 해외 자산을 사지 않게 하는 거죠. 아니면 강제로 환해지를 걸도록 시키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국민연금한테 엄청난 손실을 끼칠 수 있어요. 그리고 한시적인 역할밖에 못합니다.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거든요. 국민연금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약 1,000조 원입니다. 많아 보이죠? 그런데 외환시장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루 7조 달러예요. 한화로 1경원이 넘습니다. 국민연금 1,000조 원 가지고 이런 시장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바가지로 바닷물 퍼내는 거예요. 두 번째, 수출기업 압박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수출업체에게 원화 환전을 권유했다는 기사들이 나왔어요. 이게 왜 안 되냐? 수출업체 입장에서 원화로 환전하면 금리가 뚝 떨어지거든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는 4%년대입니다. 한국은 2.5%예요. 원화로 환전하는 순간 금리가 낮아져요. 게다가 환율 상승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는데 기업한테 손해를 보더라도 환전해라? 이러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낮아지고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겁니다. 세 번째, 증권사 환전 시기 분산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미시적인 대책이어서 거론 가치도 없어요. 환율 안정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르지 않을까? 선진국인데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2010년 그리스가 파산했을 때를 기억하세요. 유럽연합과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공무원을 대량 해고했고 연금을 삭감했고 세금을 대폭 인상했어요. 실업률은 27%까지 치솟았고 젊은이들의 절반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사회 전체가 흔들렸다는 겁니다. 범죄율이 급증했고 자살률이 높아졌고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어요. 병원에 약이 없어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죠. 베네수엘라는 어떨까요? 정부가 미친 듯이 돈을 찍어냈지만 경제는 더 나빠졌어요. 2018년 하이퍼인플레이션이 130만 년을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터키는요? 2018년 환율 위기 때 리라화 가치가 40% 폭락했습니다. 국민들이 달러로 갈아타기 시작했고 정부가 막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중앙은행 외환 보유액이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죠.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정부가 증상만 보고 원인을 방치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자국 통화를 버리는 현상을 국민들이 문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그렇다면
환율 위기가 현실이 되면 벌어질 일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선택권입니다. 여러분이 내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사라져요. 돈의 가치가 사라지면 여러분은 물건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벌어들인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어요. 저축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도 사라집니다.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수백만 명이 실직해요.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가 그랬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실업률이 8%를 넘었고 노숙자가 거리에 넘쳐났죠. 수입 물가도 폭등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면요. 석유값이 오르고 밀가루값이 오르고 모든 물가가 오릅니다. 그렇다면 개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잡한 10가지, 20가지가 아니에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자산 분산입니다. 원화만 갖지 마세요. 달러도 갖고, 금도 갖고, 주식도 갖고, 이렇게 분산해야 합니다. 왜요? 원화 가치 계속 떨어지거든요. 일본 사람들 보세요. 엔화만 갖고 있던 사람들 지난 12년간 엄청 가난해졌어요. 반대로 달러나 금 갖고 있던 일본 사람들은요, 부자 됐습니다. 똑같은 일본 사람인데 결과가 정반대예요. 실물 현금도 집에 보관하세요. 전산망이 마비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 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유동성 경색으로 ATM에서 돈이 안 나온 사례가 있었어요. 둘째, 기술과 능력입니다. 위기가 오면 돈의 힘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대신 능력이 모든 걸 결정하게 되죠. 여러분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가, 고칠 수 있는가, 가르칠 수 있는가? 이게 살아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릅니다. 아르헨티나가 2001년 디폴트를 선언했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특별한 재산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전기 기술자, 배관공, 요리사. 이런 사람들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빚도 줄이세요. 특히 변동금리로 묶인 대출이 있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미국 기준금리는 1년 반 만에 0%에서 5.5%까지 치솟갔어요. 당시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매달 내는 이자가 2배, 3배로 뛰는 걸 경험했죠. 셋째, 네트워크입니다. 위기가 오면 혼자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가족, 친이웃,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는 물물 교환 네트워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직접 거래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관계를 잘 유지하세요. 위기가 오면 그 관계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렇다면 이 환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원화를 보유하고 원화로 계속 투자하고 싶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강남 부동산 소유한 상위 1%만 원화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원화로 투자하는 걸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원화를 선호하게 만드는 거. 이게 환율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술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째, 한미 금리 차를 축소해야 합니다. 원화로 이자가 나오는 게 최소한 달러만큼은 돼야 사람들이 원화를 선호하죠. 둘째, 한국은행의 무차별 돈풀기를 자제해야 합니다. 지금 4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멈춰야 원화가 휴지될 거라는 걱정을 덜하게 될 거예요. 셋째, 가계부채를 축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약 1,900조 원이에요. 이게 아킬레스건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가계부채가 축소되면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환율 안정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넷째, 우리나라 기업들의 초격차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진짜 신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것도 간접적으로 원화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안 나오고 계속해서 땜질식 처방만 나온다면요, 환율은 계속 오를 겁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은 미래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위기는 또한 기회입니다. 낡은 시스템이 무너지면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준비된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잡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IT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벤처 기업들이 등장했고 한류가 시작됐죠. 중요한 건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변화의 조짐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땐 이미 늦어요.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일도 오늘과 비슷할 거라고 믿으면서 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빚을 줄이고 자산을 분산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어요. 당장 큰 변화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환율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선택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선택권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정부도, 한국은행도, 회사도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뿐입니다. 이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정부의 진단이 왜 틀렸는지 알게 됐어요. M2 통화량 7배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웠습니다. 캔틸런 효과가 왜 중산층을 가난하게 만드는지도 들었고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꼭 일어날 거라는 게 아닙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로는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바꿀 수도 있고요. 기술혁신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준비하는 게 나쁠 건 없습니다. 보험을 든다고 생각하세요. 집에 불이 안 날 수도 있지만 화재보험은 들어두는 것처럼요. 위기가 안 와도 여러분이 준비한 것들, 빚을 줄이고 자산을 분산하고 기술을 배운 것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위기가 온다면요. 그때 여러분은 이 영상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감사할 거예요. 미리 준비했던 자신에게요. 언젠가는 이 모든 게 임계점에 도달할 겁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일 수도, 내년일 수도, 10년 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날이 오면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 되고 싶으신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준비하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